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이론 분리이론에 이어서 수용유사적 침해 상황에서 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이 같은 논의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용유사적 침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희생적 침해에 대한 테마는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추가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행정상 손실보상과 경제이론 분리이론 논의를 하면서 이미 많은 내용들을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마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때 가장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용 수용의 형태의 재산권 침해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 재산권 침해의 내용이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공용 수용의 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토지취득보상법 61조와 같이 이런 것과 같이 항상 보상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3항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그 보상 규정을 근거로 직접 당연히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죠.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공용 수용이 아닌 형태의 재산권 침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공용 사용이나 공용 제한과 같이 공용 수용이 아닌 형태의 재산권 침해라고 했을 때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때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인가, 이 같은 문제가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독일의 수용 유사 침해론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공용 사용이나 공용 제한의 형태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이미 그것을 예상해서 공용 수용과 함께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까지도 23조 3항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논의를 하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수용 유사적 침해 로마자 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용 수용 형태 외의 재산권 침해 유형입니다. 외의 재산권 침해 유형, 즉 공용 사용과 공용 제한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산권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3항에 사용과 제한도 포함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용 수용에 버금가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버금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수용에 유사한 정도라는 것이죠. 수용과 유사한 정도, 공용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재산권 침해, 이와 같은 경우에 공용 수용과 유사한 재산권 침해로 분류해서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인식의 기초에서 다루어지는 재산권 침해 유형을 우리가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러 박스를 보시게 되면 공용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제약에서 공용 침해로 전환되는 것이 100%라고 있어요. 항상 어떻다? 공용 수용은 더 이상 참고 견디기 힘든 보상이 필요한 공용 침해 상황이라고 보게 돼요. 사실은 23조 1, 2항의 영역에서부터 전환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죠. 원래부터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23조 3항 영역에서 원래부터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공용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3조 1, 2항의 영역,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의 영역 문제로 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을 동반할 때, 즉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세모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특별한 희생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상이 필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자 2번에 있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2차적 권리구제수단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배상과 보상과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손해전보제도에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는데 위법 과실 책임의 경우에 손해배상제도로서, 그다음 적법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서는 손실보상제도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바로 위법 무과실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위법 무과실. 위법 무과실이라는 것은 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권 제한 법률의 보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법률에 근거한 공용 사용이나 공용 제한 같은 경우를 바로 우리가 위법 무과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이거는 적법 무과실도 아니고 위법 과실도 아니기 때문에 양 제도를 통해서 적절히 구제를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흠결 영역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할 수도 있겠고 손실보상의 문제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팽팽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었냐, 바로 유추적용설과 위헌무효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추적용설에 따르게 되면 이것을 손실보상제도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위헌무효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손해배상제도로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위헌 무효설의 입장을 지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연히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위법 무과실 영역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이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은 독일의 제도와 우리의 제도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위법 과실 영역에서, 그죠? 위법 과실 영역에서,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고, 그리고, 적법 무과실 영역에서, 손실보상 제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중간에 있는, 위법 무과실 영역의 문제를,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죠? 공용 수용을 확대해서, 그죠? 확대된 수용 개념을 가지고 여기까지를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독일의 국가책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함에 있어서 과실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과실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랑 비교를 하게 되면 독일은 손해배상 제도가 이 꼭대기에가 붙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러다 보니까 과실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위법 무과실 영역을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과실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 유사 침해 이론, 이런 이론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손실보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건 위법한 행정작용 아니겠는가? 이건 분명히 위법한 행위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의 객관화 이론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과실의 객관화 이론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을 근거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관습법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습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실을 객관화시켜서 위법 무과실 영역까지 이렇게 넓혀 인정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손해배상을 배웠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연세대 이한열 씨 사건 우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최루탄을 쏜다라고 했을 때 최루탄을 그 각도가 있죠. 15도로 이렇게 발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명 직격탄이라고 하는 것, 직격탄으로 사람을 향해서 정면을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한 당연히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 공무원이 누군지를 찾지 못했죠. 누가 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찰들이, 그죠? 전투 경찰 대원들 중에서도 많은 숫자가 그러한 직격탄을 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한열 씨를 사망케 했던 것이고 누가 쏜 직격탄이 이한열 씨를 사망케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직과실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이건 과실의 객관화 이론 중에 하나였었죠. 조직과실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결국은 이 전투 경찰대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법상으로는 그 가해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이렇게 의제를 했었습니다. 기관장으로 의제를 하게 되고 이 조직 전체의 과실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과실의 객관화 이론을 이렇게 발달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서 위법 무과실이라는 이 같은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법 무과실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다. 위헌인 법률이라는 개념을 이미 차용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헌인 법률이라는 개념을 유추적용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이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치 수용 유사침해 이론과 같이 헌법 제23조 3항을 유추적용시키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추적용설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23조 3항 안에 이미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공용사용과 제한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유추 적용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직접 적용시키는 직접 효력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23조 3항에는 일정한 경우 공용사용과 제한의 경우도 수용만큼이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유추 적용할 문제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독일과 전혀 다른 법제도 하에서 독일처럼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사실 어거지로 끌어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넣다 보니까 유추 적용설 이러한 견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효력설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엄연히 23조 3항에서 법률로서 보상하라고 했는데 헌법 23조 3항을 가지고 직접 보상을 인정하는 것은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위법 무과실 영역에서의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위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위헌인 법률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위헌무효설이 주장하는 내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냐? 손해전보제도 전체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한 겁니다. 손해전보제도에 흠결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이걸 손실보상에서부터 사실 끌어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논의 자체가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입법자에 의한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과 행정부에 의한 손실보상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사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보상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을 시킨 것뿐이지 실은 뭐다 보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아니고 손해배상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저의 견해였었고요. 이 수용 유사적 침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에 대한 별도 논의를 이렇게 따로 빼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실보상 앞부분에서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용을 한번 봐보시게 되면요. 맨 처음에 논리 흐름이 오른쪽에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5단계로 우리가 답안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접근이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는 수용 유사적 침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공용 수용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용 수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거는 토지취득보상법 61조에 이미 보상 규정이 있고 그다음 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툰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 당사소송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공용 수용 상황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테마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뭐다 공용 사용과 공용 제한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건 내용 규정, 내용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맨 첫 단계 보상 규정 있냐 없냐부터 파악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수용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손실보상 관련돼서 사용이나 제한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보상 규정 있는지부터 본다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있으면 사실상 손실보상은 가능하다. 원래부터 이거는 23조 3항 영역이 맞다 하고 모든 논의는 종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더라 이거죠. 없어서 이제 2단계로 갑니다.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입법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 즉 23조 1, 2항의 사회적 제약 영역의 문제라고 파악을 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입법자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인가? 이 구체적 사안 안에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보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언제처럼 나대지였던 것처럼 그쵸?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 필요성 인정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지금 이것은 권리구제 흠결 영역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 필요성과 관련돼서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특별한 희생 발생 여부를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해봤는데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계이론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 경계를 문턱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23조 3항의 공용침해 영역으로 유언해 버린 거예요.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 겁니다. 근데 보상 규정이 없었던 것이죠. 그 재산권 제한 법률에는 보상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3단계로 이제 가시게 되면 그 하천법 판례처럼 앞에 있는 하천법 판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천법상의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으나 바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천관리청은 예시 규정인 74조를 유추 적용하여 74조의 보상 규정 여기 상황과 매우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례죠. 이와 같이 관계규정에 보상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으면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관계규정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지 않고 헌법 23조 3항까지 헌법까지 가지 않고 관계법률을 근거로 보상을 바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와 같은 관계규정조차 없다면 이제는 뭐예요? 23조 4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 규정 가지고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조 3항으로 가는데 4단계에서 23조 3항은 과연 우리가 별도로 어떤 의미인지 그 효력의 범위를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항인가? 이게 바로 불가분 조항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였었죠. 여러분 불가분 조항 문제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불가분 조항 논의를 보시면 6번 보상 규정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6번 보상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자 5번에 6번 보상 규정. 불가분 조항에서 불가분 조항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었는데요.
긍정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권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은 같은 법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즉 재산권 제한 법률 안에는 이것이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상황이 이상 보상 규정도 반드시 포함시켜 놓아야 된다. 이거요. 근데 이 불가분조항 부정설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에서 4단계 논의하고 있는데요. 4단계 논의에서 만약 불가분조항을 부정을 하시게 되면 불가분조항 부정설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불가분조항 부정설은 분리이론에 입각한 견해라고 했습니다. 분리이론에 입각한 견해예요. 즉 23조 1항과 37조 2항 누가 가지고 사용했던 거죠? 분리이론이 가지고 사용했던 거죠. 이걸 근거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가분조항 부정설의 입장이라고 해서 손실보상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23조 3항은 불가분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23조 3항을 가지고 보상 규정이 별도로 없을 때 23조 3항을 가지고 보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가분조항을 부정을 하는 순간 23조 3항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조항 부정설은 이제 23조 3항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분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3조 1항과 37조 2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건 또 뭔 소리냐? 분리이론은 존속보장 중심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존속보장 중심인데 분리이론은요. 자갈채집 판결과 똑같이 어떻게 주장한다고 했어요?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을 보상 규정도 없이 침해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23조 1항, 37조 2항 위반에 따른 위헌인 법률이 돼버린다고 했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니까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한 재산권 제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취소의 제소기간을 도과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존속보장을 중심으로는 이걸 가지고는 권리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때 손실보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손실보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취소송, 존속보장 방식을 사용을 할 때도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23조 1항, 37조 2항 그러니까 이게 제소기간 도과돼서 존속보장 불가할 때는 손실보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때도 23조 1항, 37조 2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분조항 부정설에 따라 버리게 되면 23조 3항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주는 건 아닌 겁니다. 다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4단계에서 불가분조항 인지 여부를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조항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취소에 대한 문제로 넘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취소의 문제로 넘겼다가 왜? 불가분조항 아니다 하면 그건 분리이론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소를 넘겼다가 취소이 불가능해지면 다시 손실보상의 문제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가분조항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23조 3항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이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3조 3항의 효력에 대한 논의로 바가지 학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위헌무효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이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방침규정설에 따르면 보상 불가, 직접효력설이나 유추적용설에 따르게 되면 보상 가능, 위헌무효설에 따르게 되면 배상 가능, 그 다음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에 따르게 되면 보상 규정을 두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넘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헌법 23조 3항을 이용을 해서 보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보상 규정을 입법토록 한 다음에 그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문제로 넘겨버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5단계에 이 포함되어 있는 논의들은 앞에서 우리가 각각 다 배웠어요. 각각 다 배웠는데 사용이나 제한에 대한 문제로서 특별한 희생을 동반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즉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5단계 논의를 여러분들이 쭉 끌어내면서 이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시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여러분들이 위헌무효설의 입장을 취했다 할지라도 유추적용설을 비판했었겠죠. 유추적용설에 따른 결론도 도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추적용설을 취하신 분들도 위헌무효설에 따른 결론도 도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흐름도 쭉 봤고요. 구별 개념 로마서 3번 보시게 되면 수용적 침해와 희생적 침해의 문제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손실보상 영역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게 되면. 23조 3항이 바로 손실보상 조항인데 23조 3항은 재산권 침해 문제고 의도적 침해 문제입니다. 수용적 침해나 희생적 침해는 원래는 손실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 문제는 손해배상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맞고 수용적 침해나 희생적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수용적 침해는요. 관계규정이 있어요. 관계규정이. 토지취득보상법을 근거로 해서 관계규정이 전부 다 거기 있습니다. 있어서 실은 23조 3항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는 손실보상 문제가 아닌데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와 연결 지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수용 유사적, 수용적 침해, 희생적 침해 구별을 해봤고요. 그 다음 특별한 희생.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5단계 논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느냐, 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겠는가. 그럼 여기서 이 특별한 희생이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계를 유월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 이때 경계이론에서의 특별한 희생은 보상 필요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분리이론에 따른 특별한 희생은 바로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 침해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의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보상 필요성의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들 책들도 특별한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게 경계를 유월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요건 중 하나로서 그 바가지 학설이 있는 그 특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인가가 항상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보상 필요성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로 파악했던 그 특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광의의 특별한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공용 수용 외의 사용이나 제한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내용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의 문제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공용 침해의 문제로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때 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요건은 바로 4가지가 포함이 된다 이거죠. 다음 관계규정 유추 적용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은 헌법 제23조 3항에 대한 해석까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관계규정이 없어요. 관계규정이 없고 결국 수용 유사적 침해에 대한 문제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23조 3항에 대한 문제로 다 해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불가분 조항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불가분 조항이 아니라고 해버리게 되면 분리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분 조항이 아니라고 해버리게 되면 23조 3항에 대한 해석은 무의미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분 조항에 대한 논의를 먼저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23조 3항의 효력에 대한 우리 바가지 학설 5가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효력설과 유추적용설은 보상을 인정하고 위헌무효설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죠. 밑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이 배상과 보상 이 문제가 사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X축에서 침해 내용이 재산권 침해냐 비재산권 침해냐에 대한 문제를 먼저 나눠놨고요. 여기서 손해배상의 경우에서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불문하고,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Y축 보시게 되면은 위법한 경우하고 적법한 경우를 나눠놨고요. 위법한 경우, 위법 과실은 바로 손해배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위법 무과실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바로 이제 수용 유사적 침해, 이게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이. 그 다음 적법한 경우 보시게 되면 적법한 재산권 제한행위인데 의도적 침해 문제면 이게 손실보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비의도적 침해 문제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수용적 침해 상황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희생적 침해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 논의가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손해배상 배울 때요, 여러분들 그 위법성 판단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광의 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렇게 4가지 학설이 있었죠.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결과 위법성설이나 상대적 위법성설도 그 안에 결과 위법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희생적 침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뭐야? 결과는 분명히 위법한 겁니다. 그렇죠? 결과 위법성설이나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게 되면 판례가 상대적 위법성설이 제일 근접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위법성이 인정이 돼요. 위법성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희생적 침해에서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과실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희생적 침해도 결국은 23조 3항에 대한 문제로서 마지막 해결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희생적 침해 문제는 위법한 영역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다가 제가 포함을 시켜놨는데, 무과실로 잡아놨죠?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 놓으면서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위법 무과실 영역에다가 희생적 침해를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손해전보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용 유사적 침해 상황에 대해서 봤는데, 이 수용 유사적 침해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론은 다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안쓸 것인가, 여기 좀 초점을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